식사도 좋지만 오늘은 식사보다 다른 게 먼저 먹고 싶구려.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은 아직 씻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그쪽을 더 좋아하는 건 어찌 알고. 서방님 취향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을 건 또 무엇이오. 현숙한 부인을 둔 덕에 내 밤낮으로 참 즐겁소이다. 야담연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의 작은 마을에 서화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서화는 예쁘고 총명했지만 어머니가 기생인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서화는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업문으로 된 소설책이라면 사족을 못 썼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서화가 너무 많이 배우면 불행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에 쓰겠다고. 바느질이나 제대로 익히거라. 서화는 그 말에 수긍하는 척하며 어머니가 잠든 아침이면 서당 근처를 서성이며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땅바닥에 글자를 쓰곤 했지요. 어느 맑은 봄날 서당의 훈장님이 그런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서화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서투르긴 하나 틀린 글자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훈장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서화는 깜짝 놀라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서화라 하옵니다. 그래, 서화야. 글을 배우고 싶으냐? 예, 배우고 싶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불행해진다. 그래도 배우고 싶으냐? 훈장님의 말에 서화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안채로 불행하고 싶습니다. 서화의 말에 훈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구나. 내일부터 서당에 나와 허드렛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너에게 따로 글을 가르쳐 주마. 참말이시어요? 그래? 싫으냐? 아니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서화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서화는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몰래 서당을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오후 늦게야 일어났기에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물을 깃고 마루를 닦으며 허드렛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예쁘고 고운 서화가 일하는 모습을 서당의 아이들이 넋놓고 바라보았지요. 어린 여자애가 어찌 저리 고울까? 손 한 번만 잡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아이들은 모두 서화를 좋아했지만 서화가 서당에 다니는 걸 싫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양반가 자제인 윤태원이었지요. 태원은 출중한 외모와 빼어난 글 실력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급제를 목표로 진지하게 공부하는 태원은 서화로 인해 서당의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태원이 훈장님에게 서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훈장님, 요즘 저 애 때문에 다른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것이 서화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서화는 너처럼 학문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거란다. 조금만 가엾게 봐주거라. 훈장님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원은 서화에게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장님이 나간 틈을 타 태원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 서화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서당에 온 후로 이곳의 기강이 흐트러져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서당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 이만 나가거라. 서화는 태원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당에 다니는 건 훈장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곳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데 어찌 기강이 흐트러진단 말입니까? 요즘 저 녀석들은 책보다 너를 더 많이 본다. 공부를 해야 할 공간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꽃에 벌레가 꼬인다 한들 그것이 꽃의 잘못이겠습니까? 꽃의 잘못은 아니나 장소에 맞지 않게 핀 꽃은 뽑혀야 마땅하겠지. 그렇다면 시로 겨뤄서 승부를 보시지요. 제가 지면 도련님 말씀대로 서당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다면 제가 서당에 다니는 걸 방해하지 마십시오. 태원은 서화의 당돌한 제안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루 강아지의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구나. 좋다. 여자의 배움이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알려주지. 발을 친 곳에서 서화와 태원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제는 봄꽃이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 글을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시는 꽃과 봄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산에 피는 꽃이여. 흐르는 시냇물 따라 떠나려는가. 봄날의 바람 속에 향기를 남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두 번째 시는 매화와 봄을 기다리는 시였습니다. 청산의 매화 피니 봄빛이 가까운데 겨울 지나 새봄 맞아님 오실 줄 알았더니 어이하여 꽃만 피고님은 아니 오시는가.
두 시를 본 아이들은 더 좋은 시에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4대5로 두 번째 시의 승리였습니다. 그 시를 쓴 것이 태원일 줄 알았던 아이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시를 쓴 게 서화였기 때문이지요. 저 여자애가 태원이의 글을 이긴 거야? 대단한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맛본 패배의 태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저 작은 여자애에게 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내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태원은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열어 말했습니다. 좋다. 너가 이겼으니 약속대로 서당에 다니는 것을 상관하지 않겠다. 말을 마친 뒤 태원이 도망치듯 서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태원은 정말 서화가 서당을 다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원의 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서당을 찾아간 거였지요. 서당에 기생의 딸을 들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 태원이가 그런 아이와 한 공간에서 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싹 다른 서당으로 보내기 전에 그것을 당장 내보내세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장지문 너머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서화가 들어와 태원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나갈 테니 그 말씀은 거두어 주셔요. 오늘은 무슨 지금 당장 나가거라. 알겠습니다. 훈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화는 태원의 어머니와 훈장님께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뒤 서당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저녁을 먹자마자 책상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방 안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책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요. 한참을 공부하던 중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머니가 야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원아,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공부도 중하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태원을 기특하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원이 너가 요즘 서화인지 뭔지 아는 애 때문에 근심이 많았다며? 안 그래도 오늘 이 어미가 그것 때문에 서당에 다녀왔다. 어머니가 서당해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던 태원이 당황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생딸이 서당에 다니는 게 말이나 되니? 흠씬 혼내고 쫓아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태원의 어머니가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태원이 그런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애를 쫓아내신단 말입니까? 그 애는 정당하게 서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낼 만한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는 태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태원아, 왜 그리 화를 내느냐? 그새 그 아이와 정이라도 든게냐? 태원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옷을 챙겨 입은 태원은 훈장을 만나러 곧장 서당으로 향했지요. 서당에 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던 태원은 웬 사내들과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내들은 태원을 음흉하게 흘끗거렸지요. 양반집 도련님께서 이 시간에 어인 행차실까? 비켜라. 어휴,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비켜드리고 싶은데 소인이 배가 고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소이다. 국밥값만 좀 해주시면 바로 비켜드리지요. 태원이 매서운 눈길로 왈패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에게 줄 돈은 없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가 친히 한번 뒤져보지요. 그들이 태원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이 뒷걸음질치며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관군이다, 관군. 관군들이 순찰을 돌고 있어.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오. 쳇, 벌써 통행 금지 시간인가? 운 좋은 줄 아쇼. 관군이라는 말에 왈패들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원도 그 말을 들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 외친 목소리가 제가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화가 태원이 물었습니다. 태원은 말없이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날 도왔지? 돕지 말 걸 그랬나요? 오늘 어머니가 너에게 서당을 그만두라 말한 걸 들었다. 나 역시 너에게 그리 말했었고. 너는 이런 내가 믿지 않나? 믿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이 왈패들에게 당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만큼 소인배는 아닙니다. 태원은 서화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태원의 사과에 서화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서당에 나오거라. 내가 어머님과 훈장님께 말씀드려 놓겠다. 왈패들에게서 구해드린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 정당한 대결에 대한 대가다. 그렇다면 구해드린 것에 대한 보상은 어찌 치르시렵니까? 서화의 맹랑한 말에 태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원하는 거라도 있나? 도련님께서 일전에 시경을 들고 다니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책을 빌려주세요.
시경은 고대 중국의 시가 모음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실려 있었지요. 너는 천자문을 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경을 읽으려 하느냐? 예. 전부터 꼭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래, 빌려주마. 감사합니다, 도련님. 서화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원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태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화는 다시 서당에 돌아왔습니다. 서화는 종이를 채우고 마루를 닦으면서도 틈틈이 글을 익혔지요. 수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서화에게 태원이 쭈뼛쭈뼛 다가가 시경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빌려주기로 한 책이다. 바로 가져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서화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궁금해진 태원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는 왜 글을 배우려 하지? 여자로 태어났으니 과거를 볼 수도 없을 텐데. 서화가 시경을 끌어안은 채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과거는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글이 좋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것만으로 수백 년 전 사람들과 소통하고 수백 년 뒤에도 남을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넌 책을 쓰고 싶은 것이냐? 태원의 말에 서화는 속살을 보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쓴 글을 많은 사람이 읽고 그 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에 어머니의 빚부터 갚아드려야겠지만요. 빚이라니? 어머니께서는 빚을 갚지 못해 기방에 팔려오셨습니다. 평생이라도 겨우 갚을까 말까한 돈이지요. 저는 기생이 되기는 싫으니 다른 것으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어머니를 자유롭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글이라는 거냐? 글을 배우면 필사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언젠가 책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태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좋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서화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너는 참 대단하구나. 태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더 대단하시지요? 가장 일찍 서당에 와 가장 늦게 나가시고 밤까지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도련님은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태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장원급제를 하고 싶다.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련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로도 태원은 서화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이었지만 꿈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화와 태원은 어느덧 16이 되었습니다. 서화는 필사 일을 시작해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태원은 지난달 초시에 합격하였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달랐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맞춤 한 번 한 적 없는 건전한 관계였으나 맛있는 것이나 좋은 서책이 생기면 항상 서로와 나누었지요. 태원의 어머니는 그런 둘의 관계가 불안했습니다. 사대부 가문자제인 만큼 참한 교수와 혼인했으면 했는데 천한 기생의 딸이라니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지요. 그러나 섣부르게 서화를 쫓아냈다간 사달이 일어날까봐 어머니는 태원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원아, 너가 초시에 통과했다 하니 한양에 계신 친척 어르신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친히 널 돌봐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서화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쉬웠던 태원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여기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금주 내로 출발하겠다 했단다. 다 너를 위해서야.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학문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겠니? 아버지까지 갔으면 하는 뜻을 내비치자 결국 태원은 한양으로 가는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화를 만난 태원은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화는 오랫동안 태원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이라니 도련님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태원은 서화의 얼굴에 숨겨진 아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화야, 내가 급제해서 돌아오면 나와 혼인해주지 않으련? 서화는 태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저는 서화가 망설이자 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좋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너는 글로 꿈을 이루고 싶다 했지. 내 곁에서 이루거라. 물심양면을 다해 응원할 테니. 서화는 태원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서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조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히 돌아오셔요. 다음 날 태원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친척 어르신 댁에 도착한 태원은 과거를 준비하며 치열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그의 장원급제의 영예를 얻으며 한양과 지방 곳곳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얘, 너 그 소식 들었니? 윤씨 가문 도련님 말이야. 이번에 장원 급제했대.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공부하더니 결국 성공했구만. 소문은 서화가 있는 산골 마을까지도 금방 퍼졌지요.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은 태원의 장원급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서화가 빨래하러 오자 그 대화는 뚝 끊겼지요. 모두 태원과 서화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화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눈짓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틈타 한 여인이 품속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참, 청한댁. 이 책 짧았네. 벌써 다 본 게야? 어제 빌려갔지 않어? 너무 재미져 밤을 꼬박 새웠지 뭐야. 돌아가서 낮잠 좀 자야겠어. 이젠 내 차례야. 나 빌려줘야 해. 책이 원래 주인에게 가기도 전 아이를 업은 여인이 그 책을 가로챘습니다. 여인은 풍만한 가슴 안에 책을 숨기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젖 안 새게 조심히 봐. 애 뱄을 때 봤으면 저고리가 흠뻑 젖었겠더라. 어우, 형님도 참. 여인들의 무람없는 대화에 빨래터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인 중 하나가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니 마을 사람이 쓴 건 분명한데 도대체 누가 썼을까? 빨래 방망이를 끌어안으며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못생긴 추남일 것 같아? 그러니 책으로나 연애를 썼지. 아니지. 잘생긴 사내일 거야. 그러니 일이 연애사가 생생하지 않겠어? 여자일 수도 있지 않아? 아이를 등에 업은 여자가 말을 꺼내자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이윽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인이 무슨 책을 쓴단 말이야? 한바탕 웃는 사람들 옆에서 서화가 빨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화는 빨래 바구니를 안고 종종 걸음으로 빨래터를 지나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인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지요. 여인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서화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글이 바로 서화가 쓴 글이었기 때문이지요. 낮에는 필사일을, 밤에는 글을 쓰며 살아온 서화는 신분을 숨기고 서책을 출간했습니다. 양반과 도련님이 쓴 책을 납품하는 여종처럼 행세했기에 서화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지요. 서화의 작품은 전국 팔도에서 아주 인기였습니다. 여염집 아녀자들부터 사대부 양반들까지 서화의 책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었지요. 돈도 제법 벌어 어머니의 빚을 갚고 중인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태원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서화는 가슴이 뛰었지요. 서화는 품속에 넣은 태원의 편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원 급제했으니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이었지요. 서화는 태원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사화를 쓴 태원 대신 청천벽력의 소식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서원의 외가가 영모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원의 가족들이 추포된 것은 물론 장원 급제자였던 태원 역시 관직이 취소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태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태원의 외가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태원의 어머니가 서화를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봐야겠다 생각한 서화는 오랜만에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안에서는 익숙한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섞여 들렸지요. 평소 같았더라면 이 소리가 기분을 가볍게 해주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 서화야. 오랜만이야. 홍여 언니가 부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화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지요. 방 한쪽에서 장구채를 들고 있던 은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태원 도령 소식이라도 들은 거니? 언니, 거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른단다. 잡아떼는 은지 언니의 말에 서화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언니, 좀 도와주세요. 그 집안이 정말로 영모를 꾀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누명을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서화의 간절한 부탁에 은지 언니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원 도령 외가가 원래 이 마을 유지들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 유지들이 농민들 착취니 공납품 횡령이니 해서 이득 좀 보려 할 때마다 한 번도 눈 감아주지 않았잖아. 홍여 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그 유지들이 더 높은 관직을 사고 올라가서 외가를 찍어 눌렀지. 그런데 태원 도령이 장원급제를 해버렸으니 자신들의 죄를 왕에게 고할까봐 두려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 유지들이 누구예요?
홍혜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창밖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방 박만서 그리고 대지주 정석진. 서화 역시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기생집을 자기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드는 이들이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던 서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얘는 위험하게 시리. 그러려고 우리가 알려준 줄 알아. 그래, 서화야. 그 도련님은 그만 잊어버려. 영모라니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서화의 계속된 설득에 둘은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이번 한 번만이야. 고마워요, 언니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며칠 뒤 서화는 기생으로 변장하고 박만서와 정석진이 있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서와 정석진은 어리둥절하게 서화를 바라보다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소화 아니냐? 태원이 그놈과 죽고 못 살더니 꼴이 이게 뭐냐?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우리가 참 큰일을 하긴 했소, 형님. 박만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화는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서화의 말에 박만서가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윤태원 그놈의 외가를 무너뜨렸단 말이다. 두 분께서 말입니까? 서화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자 둘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윤태원 고놈이 장원급제했다 한들 우리가 최참판께 말씀만 딱 드리면 그런 집안쯤은 단칼에 없어진다 이 말이다. 이게 다 세상 이치란다. 그러니 너도 그놈은 잊고 우리나 잘 모시거라. 그분과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시니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오신다며 이별을 고하셨지요. 저런! 우리가 너의 복수를 대신 해준 셈이구나.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으리. 서화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지역을 주무르시는 큰 어른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최 참판님처럼 높은 분과도 가까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최참판만 있는 게 아니다. 예조 쪽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지. 우리를 잘 모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도 알게 될 거다. 그들은 자랑하듯 앞다투어 자신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서화는 그 이름들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서화가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한 건지 기생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서화는 그들이 태원의 외가에 누명을 씌운 모든 과정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박만서와 정석진은 서화가 먹인 독한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서화는 그들을 노려보다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오늘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냈지요. 정보는 모였어. 이제 한양에 가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서화는 간단히 짐을 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서화는 자신이 모은 증거와 진실을 왕에게 전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천한 기생의 딸 주제에 감히 전하를 뵙겠다고? 주상 전하가 그리 한가하신 분인 줄 아느냐? 귀찮게 굴지 말고 썩 꺼지거라. 관리들의 냉담한 반응에 서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주상 전하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화는 곧 답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글재주였습니다. 서화는 제가 아는 진실과 태원의 외가가 겪은 억울함을 글로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통속 소설 안에 녹여내기로 했지요. 밤낮으로 글을 쓰며 서화는 고된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퍼진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봐 줄 거야? 서화의 소설은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고 곧 한양의 서책방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화의 유명세가 있었기에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책 안에 무언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 좀 진짜 같지 않아? 나도 느꼈어. 게다가 지명이나 이름도 어째 익숙하지 뭐야.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궁금해서 안달했습니다. 서화의 책은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지요.
서화는 책이 잘 팔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설을 낭독하는 정기수가 되어 저자를 쏘다녔지요. 사람들은 서화의 이야기를 들으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업고 지나가던 여인도 짐을 나르던 사내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화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소문은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서화는 그날 기록했던 이름에서 한 글자 정도만 변경했기에 관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부 파악한 지 오래였지요. 서화의 책을 가지고 조정에서 토론을 벌일 만큼 일은 커졌습니다. 그 소문은 곧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왕은 책의 내용을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진실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정기수 노릇을 한다는 작가를 보러 암행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서화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설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공이 시련을 겪을 땐 탄식이 터졌으며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왕 앞에 나아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왕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조사를 명하셨고 탐관오리들은 마침내 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려는 서화를 왕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가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하던데. 서화는 제 앞에 선 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내가 아는 이들의 이름과 비슷하더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쓴 것이냐? 이야기는 허구지만 실제 하는 일을 토대로 썼습니다. 그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렸다? 예. 서화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과 무슨 사이지? 오래된 친우이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왕은 서화를 유심히 바라보다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왕은 서화를 궁으로 데려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화는 모든 것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왕은 이 이야기에 거짓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로라 하는 신하들도 쩔쩔매는 자신 앞에서 또박또박 답하는 서화를 보며 왕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지뢰 끝에 왕은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말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명하겠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왕의 명에 따라 시작된 재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왕의 측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부랴부랴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지만 조사관들은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이 말한 게 사실입니다. 조사관들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탐관오리들이 조작했다는 증거와 숨겨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박만서와 정석진은 백성들에게 빼앗은 곡식과 땅 문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태원의 외가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게 낱낱이 밝혀졌지요. 분노한 왕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명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무고한 일을 영모죄로 몰아갔으며 나라의 법을 어지럽혔다. 이 일과 관련된 이들 모두 엄중히 처벌하라. 탐관오리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태원의 외가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서화의 이야기는 한양과 지방을 넘어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밝힌 이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풀린 태원은 고향으로 돌아와 서화를 마주했습니다. 서화야, 너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옥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모두를 구한 은인이야. 서화는 자신이 쓴 글이 억울함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힘이 되었음에 새삼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원의 부모는 모든 일이 해결된 뒤 서화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화야, 태원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내 손을 모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너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집안은 누명을 벗지 못했을 거야. 태원의 아버지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을 구한 은인이다. 이 늙은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 깊이 사과하고 싶구나.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겠지.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가 너에게 평생의 은혜를 입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은 너를 중히 여길 것이다.
너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으마. 꽃피는 봄, 태원과 서화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례식에는 태원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태원은 서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화야,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너 덕분이다. 너가 나를 위해 애쓴 만큼 나 역시 평생 너를 위해 살아가며 사랑하겠다. 태원의 진심 어린 말에 서화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혼인 후 태원은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정의로운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하며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썼지요. 서화는 두 아이를 낳고도 매일 글을 쓰며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을 써 사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화의 소설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고하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태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서화는 글을 쓰던 붓을 내려놓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대가 쓰면 좋을 듯한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내 그것을 들려주려 일찍 퇴청한 참이요. 식사하시며 천천히 들려주셔요. 식사도 좋지만 오늘은 식사보다 다른 게 먼저 먹고 싶구려.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은 아직 씻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그쪽을 더 좋아하는 건 어찌 알고. 서방님 취향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을 건 또 무엇이요. 현숙한 부인을 둔 덕에 내 밤낮으로 참 즐겁소이다. 창호지 안에서 어른거리던 호롱불이 어느 순간 꺼졌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사랑방 밖에서 여종들이 엿들으며 시시덕거렸지요. 오늘도 제 시간에 식사하시기는 글렀다. 어찌 저리 매일같이 불타시는지 몰라. 내가 들었는데 주인 어르신 그것이 그렇게 크대. 어르신이 가지밭을 지나가면 가지들이 기가 팍 죽어 고개를 숙인다더라. 어쩜 다 가지셨네. 다 가지셨어. 종들이 키득거리며 대청마루에 밥상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밥상은 서너 시간이 지나서야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낮으로 대화를 나누며 단단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태원과 서화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윤만석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보부상으로 일하며 성실히 재산을 모았지요. 아이는 없었지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부인과 그럭저럭 평생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석이 보부상 일을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한 재산도 모았거니와 수십여 년간 무거운 짐을 저 무릎이며 허리가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석은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할 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자 있어.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장지문을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팔랑이며 추락했지요. 쪽지에는 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둔 당신을 떠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러가니 찾지 마셔요. 안을 보니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내는 돈 될 만한 것들과 만석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만석의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집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기에 만석은 그렇게 나이 70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 푼 줍쇼.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몸은 노쇠에 구걸하는 삶밖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제값을 치르며 살아온 만석은 그런 삶을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길가에서 구걸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만석은 이리 사느니 목숨을 끊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지푸라기로 밧줄을 엮은 만석은 그것을 들고 터덜터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올라간 그는 밧줄을 걸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곧 적당한 나무를 찾아냈지요. 저기에 어떻게 밧줄을 걸까 고민하던 만석은 숲속에서 희미한 신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민하던 만석은 신음이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신음이 난 곳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지 비늘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상처 또한 심했지요. 아이고 어쩌다 일이 됐을꼬. 만석은 다친 구렁이가 가여운 한편 너무 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해주는 순간 구렁이가 입을 쩍 벌려 만석을 잡아먹을 것만 같았지요. 구렁이는 가만히 만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는데 목을 메어 주거나 구렁이에게 주거나 무슨 상관이겠나. 결심한 만석이 나무에 밧줄을 묶은 뒤 구렁이에게 건넸습니다. 구렁이는 만석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밧줄에 제 몸을 감쌌지요.
만석이 전 먹던 힘을 다해 구렁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힘이 들었지요. 악전고투 끝에 구렁이를 꺼낸 만석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구렁이가 그런 만석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 애써줘 고맙구나. 구렁이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습니다. 구렁이가 말을 하다니 내가 꿈을 꾸나? 만석이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용이 되기 위해 동굴 깊은 곳에서 500년간 수행해온 몸이다. 일이 있어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해 구덩이에 떨어진 나를 너가 구했다. 만석은 구렁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 분인 줄도 몰라 뵙고. 인사는 되었다. 너는 무슨 사정으로 이리도 깊은 산까지 오게 되었느냐? 만석은 망설이다 지금껏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랬군. 그럼 너의 소원은 아내를 되찾는 것인가?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너의 소원은 무엇이지? 만석은 오래전 자신의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 아내와 금강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않나? 이제는 늙어 힘들지요. 구렁이는 만석의 노쇠한 몸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예?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마침 오늘이 보름이군. 산 꼭대기에 샘이 달을 머금은 순간 샘물을 새 모금 마시거라. 그 물이 너에게 새 삶을 줄 것이다. 그리 말하고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밤이 되자 구렁이의 말대로 보름달이 능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만석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로 산꼭대기에 자그마한 샘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샘터에 앉아 샘이 달을 머금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보름달이 샘 위로 떠올라 작은 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물이 얕게 소용돌이치며 반짝였지요. 만석은 지금이 구렁이가 말한 그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모금이라 하셨지. 만석이 샘물을 떠 새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눈을 끔뻑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뜬 보름달을 마지막으로 만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석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은 자신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곧게 펴졌고 주름졌던 손은 탄탄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저를 고생시켰던 무릎과 허리 통증까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지요. 만석은 놀라 샘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만석이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물가에 비친 만석의 모습은 20대 청년처럼 젊고 활기찼습니다. 눈빛에는 힘이 넘쳤고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젊어지다니.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이 구렁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렁이님. 다시 주신 삶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만석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그는 보부상이었던 경험을 살려 짐을 꾸리고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시작했지요. 이 짐도 가볍군. 몸이 젊으니 모든 게 참 쉽구나. 만석이 묵직한 짐 보따리를 가뿐히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다음 마을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가볍기 그지없었습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강한 힘 덕에 험한 길도 거뜬히 오르내렸지요. 밤에 산길을 걸어가던 만석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짐을 가져가려면 나부터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숲을 사이로 목소리가 나는 쪽을 엿보았습니다. 보부상으로 보이는 청년과 산적 여럿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청년의 옷은 남노했고 어깨에는 짐이 묶인 채였지요. 손에는 얇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산적들에게 대항하기엔 버거워 보였습니다. 혼자서 산적과 맞서다니. 대단한 배짱이군. 만석은 감탄하며 계속 엿보았습니다. 허세는 지금이라도 순순히 짐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굴하지 않고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너희 같은 놈들에겐 안 넘겨준다.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끝장을 보려는 듯 막대기를 쥐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만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옆에 놓아두었던 지팡이를 들고 단숨에 산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들지 않은 자에게 때로 덤비다니 참으로 비겁하구나. 산적들이 고개를 돌려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구만. 가만히 있어도 보부상이 둘이나 들어오니. 산적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에게 덤비는 산적 중 한 명의 어깨를 붙잡아 단숨에 땅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땅이 움푹 파이며 산적이 그 안에 처박혔지요. 나머지 산적들은 그의 힘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힘이 이리 무식하게 세단 말이야? 똑같은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져라. 만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산적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두고 보자. 산적들이 떠나자 사내가 만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오늘 저놈들에게 꼼짝없이 빼앗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내라기엔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만석의 궁금증을 풀어주듯 사내가 산적들에게 잡혀 엉망이 되었던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쪽 여인이었습니까? 예. 제 이름은 강설아입니다. 혼자 다닐 땐 남장을 하는 게 안전해 이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요. 설아의 말에 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여인인데도 산적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다니 참 대단합니다. 때로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무에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타나 주어 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가 자신의 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설아가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 만석과 설아는 목적지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둘은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설아 낭자는 그 마을에 무엇하러 갑니까? 만석의 물음에 설아는 짐을 고쳐 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의 친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몸이 약해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설아 낭자의 친구라니 궁금하군요. 양갓집 교수인데 나 같은 평민에게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약초를 구해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가고 있는 거지요. 그녀는 짐 보따리 속에서 정성스레 묶인 약초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 약초를 한참 바라보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참 부럽군요. 내겐 아무도 없는데. 평생을 보부상으로 살았다 보니 만석에게는 깊게 교류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 정도야 있었지만 땅에 묻힌 지 오래였지요. 쓸쓸해하는 만석을 보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긴요. 제가 있잖아요. 설아가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 싶어 기뻤는데 만석님은 아니셨나 봐요. 아닙니다. 제가 설아 낭자처럼 고운 분과 친구 같은 걸 해도 되나 싶어서. 당연히 되지요. 저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설아의 다정한 말투에 만석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만석 또한 설아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목욕하러 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 먼저 와 세면을 하고 있었지요. 만석은 상의를 탈의한 채 목과 어깨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어깨와 넓은 등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에 설아는 무심코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정신 차려, 강설아.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만석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설아 낭자, 이쪽엔 웬일이십니까? 세면을 마치고 일어난 만석이 설아를 반기며 물었습니다. 설아가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목욕을 좀 하려고요. 설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미소 띤 얼굴로 상의를 주워들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편히 씻으세요. 그동안 저녁 준비해 두겠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일어나 샘가를 벗어났습니다. 설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설아는 괜스레 보따리를 뒤져 치마를 찾았습니다. 늘 걸치던 빳빳한 바지 대신 부드러운 치맛자락을 만지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해졌지요. 내가 왜 이럴까? 설아가 치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물가에서 본 만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다음 날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따아 올리고 치마를 차려입은 채 만석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설아 낭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평소와 다른 차림이시군요. 어젯밤에 바지를 전부 빨아서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잘 어울립니다. 만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에 또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그날 오후 길을 걷던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둘은 황급히 가까운 동굴로 몸을 피했지요. 비에 젖은 옷이 달라붙어 몸에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저고리를 여미며 뺨을 불켰습니다. 추우실 테니 바로 불을 피우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모닥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홀록. 설아의 기침이 계속되자 만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옷이 너무 젖어 감기 들겠습니다. 보지 않을 테니 옷을 벗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석은 이미 상의를 벗고 있는 채였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벌겋게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쩔 수 없지요. 설아가 천천히 겉옷을 벗었습니다. 치맛자락에 매듭이 풀리고 속옷이 드러났지요. 시집도 안 간 처녀인 설아는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만석이 저를 볼까 걱정되어 뒤를 힐끗 보자 완고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만석이 보였지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금 서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역시 이 상황이 부끄럽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만석의 몸은 청년이 되었기에 하체 역시도 건강했지요. 만석은 설아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 몸을 틀었습니다. 그때 만석과 설아의 손이 스쳤습니다. 설아의 손은 선녀의 옷자락처럼 보드라웠지요. 미안합니다. 만석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만석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만석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요. 설아는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만석의 손목을 휙 잡아챘습니다. 만석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오자 설아는 만석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만석의 입술에서는 짭짤한 빗물 맛이 났습니다. 둘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정신없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동굴 밖의 냉기가 무색할 정도로 안에 열기는 뜨거웠지요. 조금만 더. 설아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만석 역시 설아가 좋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설아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낭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사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샘물의 힘을 얻기 전 저는 70 먹은 노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석은 샘물을 마시고 젊음을 되찾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설아가 떠날까 두려웠지만 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석이 말을 마치자 설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만성님의 과거가 어떻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의 만성님이에요. 설아 낭자. 만석이 감격과 안도가 섞인 표정으로 설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만성님이 누구였든 저는 지금의 만성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비가 내리는 동굴 안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동굴 밖으로 나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발걸음마다 묘한 활력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앉았다 일어나며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몸이 이렇게 가볍다니. 늘 산을 오르내리며 생긴 무릎에 신경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거칠던 피부는 매끄러워졌습니다. 설아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걷어 팔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혔던 흉터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만석과 보낸 밤이 떠올랐습니다. 만석과 하나가 되었을 때 따뜻한 무언가가 전신을 감싸던 그 감각을요. 설아가 만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만성님, 무슨 일입니까, 설아 낭자? 어젯밤 당신과 함께한 뒤로 제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흉터도 옅어진 데다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만석은 당황한 얼굴로 뺨을 긁적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샘물을 3모금 마시고 젊음을 되찾았을 뿐이라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샘물이 만성님에게 남을 고치는 능력까지 준 게 아닐까요? 만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밤을 보내고 몸이 좋아졌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봐요. 팔의 흉터까지 조금 옅어졌어요. 정말이군요. 이렇게 신기할 때가. 만석이 설아의 손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만석이 제 손목을 잡자 어쩐지 아랫배가 또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그렇다면 한 번 더 시험해보지 않겠어요? 설아의 말에 만석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직 비도 오고 하니까요. 만성님께서 싫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요.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이틀을 더 그 동굴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흉터는 더욱 옅어져 동굴을 나올 때 즈음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덕분에 둘은 만석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설아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게 보였지요. 항상 시원시원한 설아였기에 만석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요. 혹시 저와 보낸 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 걸까봐 만석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푹푹 쉬는 설아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설아 낭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겁니까? 만석의 말에 설아는 거짓말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했습니다. 고민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석은 잡아떼는 설아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설아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접대 몸이 아픈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성님과 밤을 보내고 나니 자꾸 그의 생각이 납니다. 튼튼한 저도 실감할 만큼 몸이 좋아졌는데 난양이 그 친구도 만성님과 밤을 보내면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아의 말에 만석이 당황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난감해하는 만석을 보며 설아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아 낭자는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설아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난양이의 남은 수명은 1년이 채 못 된다고 하더군요. 질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대로 그 애가 죽으면 남은 삶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친우를 생각하는 설아의 마음이 눈물겨웠습니다. 만석은 설아의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자, 참말이십니까? 친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거짓을 말할까요? 참말입니다. 설아가 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설아를 보며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설아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난양의 외모가 어떻든 밤을 보내 그녀를 낫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난양이 못생겼든 뚱뚱하든 설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선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마을에 도착해 난양의 외모를 본 만석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난양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몸매를 가진 설아와 달리 난양은 선이 곱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았기에 병자의 느낌은 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처연함을 더했지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난양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와 난양은 먼저 만나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만석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밤을 보내주신다고요? 예. 부탁은 받았지만 난양 아씨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만석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난양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은 수명은 이제 3달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병이 낫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설아의 몸은 좋아졌지만 그것이 난양에게도 통하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난양이 잘생긴 만석의 뺨에 살그머니 손을 가져다 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기 전에 좋은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겠지요. 난양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내답기로는 둘째 가면 서러울 것처럼 생긴 남자는 의외로 수줍음을 탔습니다. 난양은 그런 만석이 싫지 않았습니다. 금세 뜨거워지는 사내로군요. 저는 몸이 찬 편이라 더운 것을 좋아한답니다. 난양이 이불을 들추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주셔요. 만석은 잠깐의 고민 끝에 호롱불을 껐습니다. 사위가 어둠에 잠겨 고요해졌지요. 난양은 조용히 눈을 감고 제게 다가오는 만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양반과 고명딸의 방 안은 군불을 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뜨거웠지요. 만석이 난양의 방 안에서 머문 지 사흘째 난양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항상 몸져 누워 있어야 했던 병약한 몸은 하루 3번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졌지요. 만석은 매일 난양과 밤을 보내며 나아지는 난양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자정도 버티지 못하던 난양은 어느새 새벽 딸기 울고 나서도 만석에게 조금 더 같이 있자 조르곤 했지요. 만석은 그런 난양이 정말이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는 한편 만석은 설아와 보내는 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난양과 밤을 보냈다면 설아와는 낮을 함께 했지요. 둘은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지만 저자를 함께 다니며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들판을 쏘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녁 즈음에 돌아온 만석이 난양에게 꽃을 내밀었습니다. 난양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들판에 갔다가 야생화가 있어서 꺾어왔습니다. 난양이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만성님. 그런 난양이 귀여워 만석은 또 바지춤이 빳빳해졌습니다. 만석의 변화를 알아챈 난양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의 입술이 가까워질 무렵 몸종 순심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민망함에 후다닥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녁은 드시고 하셔요. 상을 내놓은 순심이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둘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녁 먹고 할까요? 좋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 이어서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술 뜨지요. 난양이 얼른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이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만석의 이야기를 듣던 난양이 물었습니다. 만성님, 바다는 어떻게 생겼나요? 바다는 아주 크고 끝없는 물결이 펼쳐진 곳입니다. 꼭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 보이지요.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사장으로 밀려오고 햇살이 비추면 물결은 금빛으로 빛납니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시면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제가 직접 모시지요. 난양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점차 그의 곁에서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자신의 감정에 당황한 난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난양의 마음속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난양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바다와 함께 서 있는 만석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뿐이야. 착각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만석을 향한 난양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일찍 알아챈 건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난양이 만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둘만 남은 저녁 시간에 난양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난양아, 묻고 싶은 게 있어. 응. 무엇이니, 설아야? 혹시 만석님을 좋아하니? 난양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다 눈을 질끈 감고 답했습니다. 설아야, 너가 이미 눈치챘구나. 나는 만성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너무나 죄스러워. 너와 만성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 미안해. 설아는 난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양아, 너가 그리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만석님은 너를 돕고 싶어 하셨고 나는 너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난양이 너라면 만석님과 함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설아의 말에 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나는 이 일로 우리 사이가 갈라질까봐 두려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가 내 나이 7에 혼자가 되었을 때 너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나는 이미 너에게 수많은 빚을 졌어. 만석님으로 인해 너가 행복해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설아의 진심 어린 말에 난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설아야. 너가 내 곁에 있어 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음 날 저녁 난양과 설아는 만석을 작은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석은 다소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요? 난양은 떨리는 손을 꼭 쥔 채 만석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만성님께 진실을 고백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만성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숨기려고도 해봤지만 제 마음이 만성님을 향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성님께 혼인을 청하려 합니다. 만석은 뜻밖의 고백에 놀란 얼굴로 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설아가 나섰습니다. 만석님, 난양이는 진심이에요. 저 역시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만석님을 서방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선 팔도를 모두 다녀보았지만 만석님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양과 제가 서로 친구인 것처럼 만석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석은 설아의 말에 더욱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두 분께 누를 끼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난양이 나서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만성님은 이미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어요.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긴 대화 끝에 만석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두 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몸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난양의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난양의 혼인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난양의 부모님은 만석이 딸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도 만족했지요. 그리하여 만석은 꽃비 내리는 춘삼월 두 명의 아리따운 신부를 맞아들였습니다. 혼인 이후 설아와 만석은 보부상으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설아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산을 타고 물건을 팔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설아의 곁에는 언제나 만석이 있었지요. 만석은 묵묵히 그녀를 돕고 물건을 나르며 상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난양은 집에 남아 지참금을 기반으로 상단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상단의 운영과 재정 관리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며 점점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설아와 만석과 난양의 상단은 점차 성장하여 조선 팔도 곳곳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몇 해가 지나자 만석의 집안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설아와 만석이 열심히 땀 흘려 일궈낸 성과와 난양의 탁월한 관리 능력이 합쳐지니 만석은 진정한 만석군이 되었지요. 상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만석은 아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 계절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 계절은 난양이 좋아하는 바다에서 살았지요. 어느 날 만석은 홀로 저자를 걷다 저자 한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재산을 훔쳐 도망친 만석의 옛 아내 최기임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초라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만석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꾀마, 어찌하여 일이 되었니? 고개를 든 최기임이 젊어진 만석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 당신입니까?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습니까? 내 재산을 전부 가져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꾀임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이는 결국 저를 배신하고 제 재산을 모두 훔쳐 달아났어요.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지요. 만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갑시다.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 테니.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꾀임은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에 감격하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꾀임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만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꾀임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결국 샘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꾀임은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이번엔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새 모금이라고요. 아차 싶었던 만석이 꾀임을 만류했지만 그녀는 이미 샘물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꾀임은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만석의 집에서 놀고 먹다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2시간 내내 산속을 뒤진 꾀임이 마침내 만석이 말한 샘을 찾아냈습니다. 꾀임은 물가에 비친 달빛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나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샘물을 떠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을 삼키자마자 그녀는 온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름진 피부는 서서히 매끄러워졌고 지친 몸은 생기를 되찾았지다. 그러나 새 모금을 마시고 나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지요. 새 모금만으로도 이렇게 되었는데 10모금을 마시면 더 좋아질 게 분명해. 그녀는 욕심에 눈이 멀어 샘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셨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젊어진다고 느꼈던 순간도 잠시 그녀의 키는 점점 작아졌고 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꾀임은 이내 어린아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삼킨 물을 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꾀임은 아기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귀임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만석은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터에 도착한 그는 물가에 남겨진 귀임의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귀임의 결말을 알게 된 만석이 옷가지를 들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최 귀임이 왜 그토록 욕심을 부렸던 겁니까? 수차례 경고했건만. 산에서 돌아온 만석이 여러 날 우울해하자 설아와 난양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설아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난양이 묻자 설아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 설아는 그날부터 금강산 여행을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만석, 난양까지 함께하는 여행이었지요. 여행길에 오르자 만석의 기분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양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면 서방님이 기뻐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일전에 약주하실 때 아내와 금강산 여행을 해보는 게 소원이라 하셨거든.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이긴 하지만 둘이면 더 좋지 않겠어. 설아는 앞장서서 길을 이끌며 씩씩하게 나아갔고 난양은 필요한 물건을 꼼꼼히 챙기며 만석의 옆을 지켰습니다. 만석은 그런 둘을 보며 슬픔을 치유해갔지요. 긴 여정 끝에 금강산에 도착한 세 사람은 그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웅장한 산세, 맑게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산을 휘감은 안개는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금강산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마음껏 즐겼습니다. 설아는 산의 정상에 올라 펼쳐진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는 신선히 머무를 것만 같군요. 난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야, 물이 정말 차갑고 시원해. 만석님, 여기 앉아서 잠시 쉬어가요. 만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먼 길을 함께 와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아리따운 부인들과 함께 목욕하는 건 바라지 않으시나요? 설아가 젖은 발끝으로 만석의 다리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설아의 요망한 표정의 만석은 미소 띤 얼굴로 설아와 난양을 물에 풍덩 빠뜨렸지요. 금강산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내들과 금강산 여행을 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금강산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정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서로를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만석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설아가 조심스레 샘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감, 샘물을 다시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의 삶을 살아보았지만 삶은 유한하기에 그 의미를 가지는 것 같네. 영원을 산다 한들 이번 삶만큼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 긴 세월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맙네. 만석이 난양의 주름진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살았지. 원한다면 샘물을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게. 새 서방을 드린다 해도 내 질투하지 않겠네. 둘이서 하나의 서방을 모시고 사는 삶이 때때로 괴로웠을 거라는 것 내 모르지 않네. 만석의 말에 여전히 고운 미색을 지니고 있는 난양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보니 삶은 시간보다는 밀도인 듯해요. 저는 병석에서 일어난 후 언제나 꽉 찬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삶으로도 충분합니다. 난양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 만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이 반대쪽 손으로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자네는 어떤가? 영감 돌아가시면 새 서방 얻을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설아의 퉁명스러운 말에 만석이 허 웃었습니다. 슬픔을 가리기 위해 그러는 거라는 걸 만석은 알고 있었지요. 미안하네.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들 오시게나. 만석은 이틀을 더 앓은 뒤 소천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은덕을 베푼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새 서방을 얻겠다던 설아는 3년 뒤 다가온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샘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삶을 더 겪기엔 그리움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게 이유였지요. 저 역시 이 삶으로 충분하다며 설아는 홀가분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난양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10여 년 뒤 초가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라한 죽음이었지만 난양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난양이 이 사람아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줄 알았네. 그래, 너가 없으니 참 지루하더라. 난양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만석과 설아가 자신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난양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고통도 번뇌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친 욕심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최기임의 비극은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 절제와 나눔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지요. 또한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는 덕은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석은 샘물의 기적으로 새 삶을 얻고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기에 두 아내와 함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다면 이 이야기처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고산 마을에 심상찮은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한 여인이 밤마다 남자들을 유혹하여 마을의 풍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여인의 정체는 확실히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관아의 이를 고발하는 투서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 밤마다 남자를 유혹하여 마을의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부디 사또 나리께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또 윤복은 투서를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에 들어온 투서는 익명이긴 하나 내용이 무척 구체적이었습니다. 윤복이 포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산 마을에 탕녀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모양이구나. 너희도 들어보았느냐? 예, 들었습죠. 바지만 둘렀다 하면 혼인을 한 사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달려들어 건드리는데 그 때문에 마을의 부인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하대요. 그거 참 몹쓸 여인이로다. 당장 가서 잡아들여 올갑시오. 되었다. 여인 하나 잡는다고 산에 여럿이 소란을 피워서야 기강이 서지 않지. 내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 우리 사또 날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출발해야겠다. 윤복은 평소 입던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단출하게 차려입은 윤복은 말도 타지 않고 고산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음탕한 여인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윤복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조사를 하러 온 것은 맞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엔 소문의 대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고산 마을에 도착한 윤복은 먼저 냇가로 향했습니다. 투서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이곳이 문제의 여인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냇가에 도착한 윤복이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몇몇이 멀리서 빨래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순간 물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윤복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깊이 빠지길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았지요. 구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윤복은 재빨리 신발과 버선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인이 빠진 곳은 제법 깊은 데다 물살이 새 키와 체격이 큰 편인 윤복도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복은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소?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인을 겨우 물 밖으로 끌어낸 윤복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물에 떠내려갔을 겁니다. 윤복은 젖은 옷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예상보다 깊은데 어쩌다 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요? 이쪽이 상류라 물맛이 좋아서 물을 길러왔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무명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팔과 속곳이 훤히 보였지요. 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하얀 얼굴은 너무나도 아리따웠습니다. 여인이 수줍어하자 윤복도 함께 부끄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인이 흠뻑 젖은 윤복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젖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집이 가까우니 가서 몸을 말리셔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소. 가다 보면 마를 거요. 윤복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일이 젖은 채로 그냥 가시면 필히 몸져 놓으실 겁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며 쉬고 가셔요. 윤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정중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염치불고하고 잠시 신세지겠소. 그녀는 앞장서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은 채송하라 합니다. 나리의 이름을 여쭈어도 될까요? 정윤복이라 하오. 윤복은 걸음을 옮기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투서에 적힌 탕녀가 아닐까 하는 의혹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수줍음 타는 여인의 옆모습에서는 어떤 음탕한 기색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윤복은 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복은 송화의 안내로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냇가에서 가까운 작은 초가였지만 곳곳이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윤복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서성이다가 그녀의 권유에 따라 마루 위에 올랐습니다. 나리, 안에 물을 데워 두었으니 목욕하시고 편히 쉬셔요. 그럼 실례하겠소. 윤복은 어쩔 수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송화의 말대로 안에는 김이 펄펄 나는 욕탕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자 차가워졌던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지요. 목욕물에 몸을 담근 윤복이 옆을 돌아보자 그곳에는 여인의 속옷이 있었습니다. 송화의 속옷인 듯했습니다. 송화가 몸을 담그는 욕조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에 윤복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윤복은 삿된 생각을 멀리하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 윤복이 밖으로 나오자 남자 옷 한 벌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바짓단은 짧았지만 품이 커 입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윤복이 그것을 입고 나오자 송화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씻고 나오셨군요. 나리 옷이 젖어 있어 빨리 말리려 뒷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옷은 누구의 것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역시 나리께는 조금 짧군요. 송화가 쪼그리고 앉아 바지 밑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제 밑에서 고민하고 있는 송화의 둥근 뒤통수를 보자 이상하게도 윤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리, 불편하진 않으셔요? 다른 옷으로 바꿔드릴까요? 송화가 윤복을 걱정스레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송화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여인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에 윤복은 아랫배가 뻐근해져 왔습니다. 괜찮소. 나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구려. 예? 옷을 말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게다가 이미 2명분의 술상을 봐놨습니다. 술상이라니. 차 아니었어? 몸을 녹이려면 따끈한 정종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두었습니다. 은인께 대접할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윤복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송화를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딱 한 잔만 하겠소. 결국 윤복은 송화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한 잔 드셔요. 송화가 윤복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나는 술이 들어가자 뱃속이 금세 뜨거워졌지요.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술과 잘 어울리는 데다 속을 데우기 그만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오? 저는 저자에서 비단을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단 장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홀로 장사라. 힘들겠구려. 혼인할 생각은 아니하셨소? 지참금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홀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혼인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둘은 술과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송화는 소소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고 때때로 윤복을 놀라게 할 정도로 깊고 고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윤복은 점점 그녀의 말솜씨와 통찰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리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면 어떤 일을 하셔도 훌륭히 해낼 것 같소이다. 윤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송화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비단을 파는 평범한 장사치인걸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윤복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복의 술 상대를 하느라 송화 역시도 술을 반병 넘게 비웠는데 그 때문에 뺨이며 목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모란처럼 촉촉하고 붉은 송화의 자태에 윤복은 도무지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윤복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송화는 놀랐지만 윤복을 밀쳐내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만큼 짙고 농밀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윤복의 손이 송화의 옷고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챈 송화가 뒤로 슬쩍 물러났습니다. 둘의 입술 사이로 은색 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복은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는 해도 처음 본 여인에게 입을 맞춘 스스로의 파렴치함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례했소. 사과하지. 윤복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송화는 눈을 깜빡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윤복에게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리. 송화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혼인을 포기했다고 하나 저 역시 근사한 사내에게 안기고 싶은 욕망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함부로 일을 치렀다가 제가 남자를 유혹하는 탕녀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입맞춤도 내가 했고 옷구름도 내가 풀려 했소이다.
낭자가 먼저 한 일은 하나도 없을진데 어찌 그런 소문이 돌게 두겠소? 참말이십니까? 내가 왜 거짓을 말하겠소? 윤복은 송화의 눈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며 그녀의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녕 그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나리? 믿으시오. 윤복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송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짝 망설이다가 댕기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리를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소? 송화는 댕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댕기에 나리께서 먼저 저를 원하셨다는 것을 적어주셔요. 그러면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복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이 송화에게 그리도 중요한 거라면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복은 댕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겠소. 그는 댕기 위에 붓을 들고 진심을 담아 글을 적었습니다. 고운 달빛 품은 그대, 어찌 감히 손대려마는 사랑의 눈이 멀어 먼저 다가가옵소. 윤복이 댕기를 송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송화가 댕기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윤복은 그런 송화가 어여뻐 바지춤이 빳빳해졌지요. 그것을 본 송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 일이 커지십니까? 낭자를 보니 일이 되더이다. 아프진 않으십니까? 제가 어찌 해드리면 될까요? 윤복이 호롱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은 부스스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밤새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 송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아, 개 있어?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 밥상과 밥상 위 작은 쪽지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윤복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나리, 긴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의 일로 바빠 먼저 일어나는 저를 용서하소서. 술을 자셨으니 속이 안 좋으실까 하여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놓았습니다. 맛있게 젖으시면 더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윤복은 송화가 써놓은 단정한 글과 내용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윤복은 쪽지에 적힌 송화의 글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만큼 글씨도 곱구나. 그는 쪽지를 접어 소중히 품에 넣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콩나물국은 윤복의 입맛에 딱 맞았지요. 곱게 개켜놓은 옷을 입은 윤복이 마을의 관하로 향했습니다. 윤복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문의 여인을 찾아 조용히 데려오라. 여인을 취재하고 돌아가겠다. 포졸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한 여인을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 써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가 음탕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그 여인이구나. 윤복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찌 제가 음탕하다고 단정하십니까? 윤복은 여인의 당돌한 물음에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품속에서 투서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관아 앞에 놓여있던 투서다. 이곳에 너의 악행이 전부 드러나 있다. 투서를 확인한 여인이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듯 그것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투서가 아닙니까?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가 쓴 글이 얼마나 진실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윤복은 여인의 말에 감화되고 있는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이 증거다. 너를 지목한 이가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너가 남자들을 유혹하여 풍기를 물랑케 만든다고 한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약조한다면 너의 죄값을 덜어줄 수도 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를 가벼이 받기 위해 거짓을 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소문이란 늘 부풀려지고 왜곡되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저를 이리 잡으실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직접 대질하겠습니다. 죄인 주제에 대질이라니 건방지다. 게다가 새치 혀로 사람을 계속 홀리려더니 그 죄 또한 무겁구나. 저는 저를 변호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내가 하면 변호고 여인이 하면 유혹입니까? 제가 죄를 고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사내일진데 그렇다면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하죠? 윤복은 그녀의 말에 무언가 꿰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복은 제가 당황한 걸 드러내지 않으려 그녀를 짐짓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모습에서 문득 송화가 스쳐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송화는 음탕한 여인이 아니야. 저런 여인과 비교하다니. 잠시라도 의심한 것이 부끄럽구나.
그는 자신이 떠올린 생각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순수를 증명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가져온다면 내 믿어주마. 그러나 거짓으로 밝혀졌을 시에는 더 크게 치지할 것이다. 윤복의 말에 관아 안에 공기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진정 순수를 증명하면 믿어주시겠습니까? 믿겠다. 하지만 거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복의 말에 여인의 입술이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 순수를 이것으로 증명하지요. 윤복은 여인의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쓰개치마를 걷고 붉은 댕기를 꺼내 윤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복의 시선이 댕기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댕기에는 자신이 지난밤 적어준 시구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운 달빛 품은 그대, 어찌 감히 손대려마는 사랑의 눈이 멀어 먼저 다가가옵소. 윤복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의 탕녀는 바로 어젯밤 제가 품었던 송화였습니다. 송화와 이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시선이 댕기에서 송화의 얼굴로 옮겨졌습니다. 송화는 단정한 표정으로 윤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서운함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복은 어쩐지 제가 잘못한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관아 밖에서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담벼락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윤복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송화가 내민 게 자신이 직접 써준 시구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받을 망신이 얼마나 클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지요. 이 댕기를 모른 척한다면 체면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녀를 배신하는 셈이 되겠지. 그럴 수는 없다. 윤복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여인을 풀어주어라.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윤복은 눈을 빛내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또한 소문을 낸 자와 투서를 보낸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내 직접 대질할 것이다.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장팔근이 밧줄에 묶인 채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둘을 잡으라 했는데 어째서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냐? 소문을 낸 자와 투서를 보낸 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장팔근으로 나이는 42입니다. 팔근은 관아로 끌려오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당당했던 송화와는 달랐지요. 윤복은 그가 죄를 지으니라 확신했습니다. 장팔근, 너가 쓴 투서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윤복의 말에 팔근이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그저 들은 소문을 옮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느냐? 저자에서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에게 들은 소문으로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관아에 투서를 보냈단 말이냐? 그 믿음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윤복의 호통에 팔근이 몸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을을 위해서. 내 진실만을 말하라 했거늘. 죄송합니다.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지 못할까? 장팔근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송화에게 거절당한 게 화가 나 욕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발했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장팔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의 감정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을 신고한 죄는 중하다. 곤장 30대로 값을 치르도록 하라. 윤복의 말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곤장 10대로도 엉덩이가 다 터져 몇 달을 고생하는데 30대를 맞으면 1년은 좋게 알아놓을 터였지요. 그때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송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 남자는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곤장 30대를 맞아야 할 죄이나 그것을 맞으면 1년은 일하지 못해 죄 없는 그의 어미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감히 청하건대 다른 형벌을 제안해도 될련지요. 윤복은 송화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하는 한편 그녀가 제안할 형벌이 궁금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 테니 말해보라. 송화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 추문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 그 역시도 오물을 뒤집어 써야 마땅하죠. 따라서 저는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마을을 돌게 하는 분뇨형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다치지 않겠지만 창피함과 수치심은 충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간 조용해진 관아 안에서 이내와르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엿보던 사람들은 물론 포졸들까지 송화의 말에 킥킥거렸지요. 재치 있는 송화의 말에 윤복이 웃음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래야겠다. 장팔근,
너는 똥물을 뒤집어쓰고 마을을 돌면서 너의 죄를 뉘우치거라. 또한 벌이 끝난 뒤에는 너로 인해 더러워진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라. 장팔근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뇨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아이고, 냄새야. 똥쟁이 장팔근 더러워 죽겠네. 하하. 마을 사람들은 똥물을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아도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참으로 꼴사납구나. 나리도 보셔요. 이리 재미있는 광경은 두 번 구경하기 힘드실 겁니다. 송아가 윤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복은 송아의 당당한 태도와 유쾌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려. 대단하다 한들 나리보다 대단할까요? 혼자의 힘으로 누명을 벗고 누명을 씌운 자에게 대가까지 치르게 하지 않았소. 적어도 지금은 그대가 나보다 대단하오. 사또보다 대단하다는 말이 싫지 않은지 송아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사또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윤복의 말에 송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팔근이 저자에서 술에 취해 이제 곧 포졸들이 저를 잡아갈 거라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친우가 제게 말해주었지요. 내가 사또라는 건 어찌 알았어? 나리, 이곳은 작은 마을입니다. 외부인은 금방 눈에 띄지요. 추측만으로 날 집으로 데려간 거요? 송아가 윤복의 시선을 피하다 결국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일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잘생겼다고 하여 친우와 함께 몰래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송아의 말에 윤복은 몹시 유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줍음을 타는 송아가 너무나도 귀엽고 어여뻐 보였지요. 그래서 직접 보니 어떻더이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젯밤 불을 끈 게 아쉽더이다. 맹랑한 발언에 윤복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또한 그러했소이다.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는 것이 아니외다. 그래서 오늘은 불을 켜고 즐기려 했소만. 낭자의 생각은 어떻소이까? 훅 들어온 윤복의 말에 잠시 생각하던 송아가 새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오시는 길까지 환히 밝혀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날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윤복과 송아의 몸은 처음부터 한 몸인 것처럼 아주 딱 맞았지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니 새벽 달기 울고도 그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물을 길러 일찍 나온 두 여인이 송아의 집 쪽을 보며 소근거렸지요. 어머, 물레방앗간이 이쪽에도 생겼나 봐. 그러게. 방아가 큰가. 소리도 우렁찬걸. 다음에 한번 가보자 얘. 장팔근의 일이 끝난 후에도 윤복은 송아를 보러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송아 역시 윤복이 오는 날이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꽃단장을 했지요. 사이가 깊어질수록 윤복은 혼인도 하지 않은 송아와 배를 맞추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깊은 밤 윤복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송아, 당신도 알 거요. 내가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송아는 윤복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나리께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윤복은 그녀의 대답에 희망을 품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내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아갑시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송아는 윤복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와 혼인하면 저는 사또의 아내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비단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대가 비단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리하시오. 아니요. 제가 나리와 혼인하고도 저자에서 비단 장사를 계속하면 나리의 위신에 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기에 스스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되겠지요. 송아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비단을 판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미 장사는 저희 삶과 다름없지요. 저는 사또의 아내로서 비단 옷을 입는 삶보다는 비단을 파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여 누군가에게 속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복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사랑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윤복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송아,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소.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혹여 나중에라도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당연히 나리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혼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윤복은 혼인의 아이를 두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꿋꿋이 혼인하지 않고 매일 송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송아는 종일 장사를 해 지친 와중에도 윤복이 방문하면 환히 웃으며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나리, 일이 바쁘다 들었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그대를 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 어쩌겠소. 그러셔서 그려가신 제 초상만 10장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밤이면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시니 건강이 상할까봐 걱정됩니다. 화가가 실력이 없어 그대를 전부 담지 못하니 어쩌겠소. 아쉬운 사람 우물 파야지. 윤복의 말에 송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물 팔 생각에 여념이 없으신 걸 보니 건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는 그대도 우물 파일 생각에 여념이 없어 집을 나처럼 밝혀두었지 않나. 내 오늘 여기 오는 사이에 아침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놀리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복은 송화의 재치 있는 말과 당찬 태도에 매번 새로이 반했고 송화는 윤복의 진심 어린 배려와 꾸준한 애정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도 서로를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지만 그들은 항상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뿐이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송화가 나이 83명을 다하고 1년이 못 되어 윤복이 송화의 뒤를 따르자 마을 사람들은 둘의 사랑을 기리며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평생 각자의 집을 두고 살던 그들은 죽어서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들의 무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때때로 연인들은 그 무덤에 가서 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회에 따라 재치 있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송화는 장팔근의 허위 고발로 위기에 처했지만 댕기에 적힌 시구를 내밀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며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질환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난초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관계를 뜻하지요. 윤복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송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결백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구속이 아닌 존중과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도 송화와 윤복처럼 임기응변의 지혜와 질환지교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려운 순간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